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이번 시간 시스템 분석 및 설계 6번째 시간이고요. 소프트웨어 공학과 그리고 IPT 기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할 이 소프트웨어 공학과 또 IPT 기법 그리고 히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번 시간은 조금 짧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조금 빠듯하게 이렇게 달려왔는데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자, 이번 6강은 조금 짧게 진행을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 7강 타이틀이 구조적 분석 및 설계라는 부분인데 이 강의가 다음 시간 강의가 또 상당히 빡빡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6강, 7강, 8강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주셔야 되고 혹시나 정보처리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산업기사를 한번 쳐보겠다라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바로 지난 강의까지만 들어주시면 된다고 앞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이 과목이 사실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보다 그 범위가 더 광범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 자체에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이 들어가 있는 책도 있고요. 또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그 책 속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과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은 거의 이제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을 다 들으셨죠? 아직 안 들으셨다고요? 그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을 전체 다 들으셨다면 이번 시간부터 진행되는 이 6강과 7강, 8강은 소프트웨어 공학 전체 과목의 일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빼내서 강의하는 부분이고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문제가 일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6강, 7강, 8강은 소프트웨어 공학의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산업기사도 한번 쳐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 5강까지만 들어주시면 이제 시스템 분석 및 설계는 다 정리가 되시고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을 들으셨기 때문에 전체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무슨 뜻인지 정리가 되시죠? 자,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 마지막에도 설명을 드렸고 또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데 또 막 이해가 안 돼서 게시판에 막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산업기사도 같이 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강의를 이렇게 계속 꾸준히 정독해서 들어주신다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시는 거는 제가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만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 외에 또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이런 거 이제 내용 위주로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체킹하셔서 내가 과연 뭘 공부를 해야 될까 또 어느 강의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될까 이런 걸 판단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뭐 결론은 6강, 7강, 8강 3강이잖아요. 그쵸? 3강이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그쵸? 그냥 들어주시면 또 수업 내용이 또 재밌고 또 반복되는 부분은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니까 그냥 뭐 그냥 끝까지 들어주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은 좀 짧게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자,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어떤 개념과 정의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IPT 기법이 뭔지 그리고 히포가 뭔지 그런 용어 위주로 짧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한 번씩 이런 날도 있어야 되겠죠. 뭐 지난 시간까지는 거의 50분에서 1시간 가까이 빡빡하게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번 시간에 딱 30분 만에 이번 시간을 한번 끝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강의 듣기 전에 이 강의가 몇 분짜리 강의인지 미리 다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강의를 스타트하는 시점에서 이 강의가 30분짜리가 될지 40분짜리가 될지 예측을 지금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빨리 한번 끝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부분은 이제 기사 과목의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에서 제가 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강의할 때마다 제가 막 흥분되고 막 그죠? 흥분되고 막 이러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IT 세계의 시대적 어떤 배경과 또 IT의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이 학문이 도래된 그 배경을 한번 따져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요. 뭐 때문에 살고 있죠? 우리 인간은 뭐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그쵸?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쵸? 돈이죠, 돈. 그러니까 그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많으면 사람의 오늘날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상당히 좀 편리하죠. 그 한 예를 들어보면 그 겨울에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추운데
뭐 그 덕다운이든 뭐 구스다운이든 뭐 그 아웃도어의 그 상품들 있잖아요. 그 파카, 재킷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사서 입잖아요. 그러면 진짜 따뜻해요. 바람이 안 들어와요. 너무너무 따뜻해요. 근데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의 그 자켓을 내가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그냥 뭐 재래시장이나 뭐 이렇게 뭐 싼 거 찾아갖고 이렇게 사 입으면 사실 그에 비해서 좀 추운 경우가 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있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죠. 집에서도 이제 뭐 돈이 있으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여름에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고, 겨울에도 이제 그죠?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놓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겨울에도 이제 팬티 바람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개념이긴 한데 참 우리나라 전체가 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공학 강의를 제가 할 때마다 이런 좀 흥분된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컴퓨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라는 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또 운영체제에서 배웠지만 컴퓨터는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하드웨어로 구성이 돼요. 하드웨어는 기계를 의미하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그 기계를 움직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전문가들은 하드웨어를 주로 개발하고 생산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반면에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래머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과연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요?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요?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니까 그죠? 좀 집중이 되죠. 자,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까요? 한 예를 들게 되면 세계 최고의 그 소프트웨어 전문가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마 빌 게이츠를 예를 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창업주면서 회장이죠. 회장이고 하드웨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 중에서 또 유명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라는 회사를 또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인텔이라는 회사는 그 창업주가 고든 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든 무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그 물러나긴 했지만 무어의 법칙이다 이런 말까지도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 고든 무어라는 사람은 인텔 회사를 창업하면서 인텔 회사가 뭐 만드는 회사냐면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의 가장 핵심 부품인 CPU라는 중앙 처리 장치를 만드는 회사였죠. 지금도 물론 다른 경쟁 업체에서 좀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그 고든 무어의 그 회사인 인텔 회사는 CPU라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 빌 게이츠의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라든지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 그래서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뭐 MS 워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죠. 과연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빌 게이츠가 더 많이 벌었죠? 그죠? 근데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빌 게이츠는 사실 그 나라를 잘 타고났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만큼 인식이 소프트웨어도 하나의 어떤 그 물건이고 상품이기 때문에 돈 주고 구매를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만큼 불법 복제를 통해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받아 쓰는 나라가 사실 뭐 중국, 일본 뭐 외에 또 있긴 있겠지만 많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구매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그 원가 면에서는 많이 팔린다고 가정했을 때 원가 면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원가가 적게 들어요. 그렇죠? 한번 개발해 놓으면 계속 카피해서 판매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든 무어라는 사람은 하드웨어를 만들다 보니까 제작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많이 팔린다 하더라도 순수 마진은 소프트웨어만큼은 많이 그 마진을 남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따지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기계꾼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 자, 결론으로 따지면 기계를 개발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돼요. 요즘 예를 들게 되면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애플이라는 회사, 기계 만드는 회사잖아요. 물론 그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만들고는 있지만 또 애플 자체의 OS인 iOS를 만들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폰, 아이팟 이런 기계를 많이 만들어서 성장하는 회사가 되겠죠.
우리나라의 그 삼성이라는 기업도 역시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기계를 많이 만들어서 성장하게 된 회사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프트웨어의 어떤 불법 복제라는 이런 부분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결국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이 더 돈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빌 게이츠는 좀 예외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이제 떼돈을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빌 게이츠와는 좀 비슷한 시기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도 거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 사람인데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면 그거 알지.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대부분들이 아는 소프트웨어 중에서 뭐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테트리스라는 소프트웨어 아시죠? 테트리스 게임이죠. 그 테트리스라는 게임은 진짜 몇십 년이 되면서도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소프트웨어잖아요. 그 게임이지만 소프트웨어거든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는 러시아에서는 당시에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때 소프트웨어 어떤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되지 않았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죠? 때문에 빌 게이츠만큼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는 없고 거의 이제 거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것은 학문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 도래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와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 도래되게 된 탄생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의 개발 속도가 소프트웨어의 개발 속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르고 소프트웨어는 이 하드웨어의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전문가들, 소프트웨어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개발 속도에 맞춰서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만든 학문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위기다 이런 말도 우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막 그럽니다. 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 수업 시간이 또 길어지는데 제가 30분 만에 마치기로 했는데 자, 아무튼 그죠? 핵심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것은 하드웨어의 개발 속도가 소프트웨어의 개발 속도보다 엄청나게 빨라지니까 왜 빨라집니까?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야. 그죠? 돈이 안 되니까 여기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의 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만큼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소프트웨어 개발이 늦어지는 이 상황을 뭐라 그런다? 소프트웨어 위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위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 도래되고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은 좀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대부분 하드웨어 시장에 뛰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자,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흥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얘기 합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 소프트웨어 공학의 개념에서 소프트웨어 위기가 발휘가 됐죠. 컴퓨터 발달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속도가 하드웨어의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는 그 상황을 우리는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위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연구된 학문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의 공학적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성과 작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이 도래가 되었다. 자,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또 넋두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얘기니까 잘 정리를 해두세요. 무조건 이 위기나 소프트웨어 공학이 도래된 배경에 대해서는 한 문제가 여러분 산업기사에서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의 종류.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에도 생명이 있다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 생명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개발의 시작 단계부터 소프트웨어가 탄생이 되고 난 다음에 탄생이 되면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가 끝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겠죠. 사용을 하면 개발자는 유지 보수를 해주게 되겠죠. 유지 보수가 끝나서 결국 그 소프트웨어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겠다 해서 그 소프트웨어가 폐기되는 그날까지 전체로 우리가 소프트웨어의 생명 주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를 소프트웨어가 나왔다. 그죠? 탄생이 됐다. 개발이 됐다. 완성이 됐다. 그리고 사용하다가
내가 버렸다. 이걸 생명주기라고 생각하는데 생명주기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작 단계부터 개발이 완료되고 그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가 끝나고 그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전 과정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라이프 사이클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주기라고도 하며 소프트웨어의 개발의 시작부터 끝까지 따라야 할 각 단계와 단계에 의한 프로젝트 형태의 변화를 말한다라는 게 생명주기의 정의고요. 자, 그 종류가 그 첫 번째가 워터펄 모델이라 해서 폭포수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자, 폭포수 모델을 다른 말로 우리가 하향식이다. 폭포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니까 하향식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하향식 생명주기 모형으로 각 단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확인, 검증, 검사를 거쳐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이전 단계로 환원되면서 구현 및 운영 단계에 이르는 생명주기 모형이다.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생명주기 모형의 그 첫 번째가 바로 워터폴 모델, 폭포수 모형인데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을 보니까 자,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인데 그림은 이제 이 과정을 또 이렇게 반복해서 그려놨습니다. 첫 번째, 타당성을 조사하고 계획과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 단계를 거쳐서 코딩하고 통합하고 실행하고 사용과 유지 보수를 하게 되겠죠. 자, 이 단계를 계속해서 이제 또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바로 폭포수 모델인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조적 분석 설계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단계가 전통적 개발 방법론이라 그래서 구조적 분석과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 순서를 좀 봐두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조사라는 부분이죠. 자, 조사라는 부분인데 타당성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렇게 설계 단계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나면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되니까 코딩 단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통합 단계,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실행이 끝나면 사용자가 직접 사용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게 되는 유지 보수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순서를 묻는 문제는 우리 산업기사에서 엄청나게 잘 나와요. 즉 산업기사 문제,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문제를 받아보면 전체 20문제 중에서 한 5문제 가까이는 순서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돼요. 이번 시간 뒷부분에서, 아니 다음 시간에서 제가 또 순서에서 무조건 나오는 문제를 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순서 나오는 것은 좀 많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폭포수 모델의 이제 기본 순서 중에서 하나하나의 단계별 설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외울 거라기보다는 말 속에 의미가 있으니까 그 핵심 키워드만 잘 찾아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타당성 조사. 자, 시험 문제에서 타당성 조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죠? 핵심 키워드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시스템의 정의와 가능성 조사 및 다른 방법과 비교 조사하는 단계, 결국 조사를 하는 단계다. 조사라는 단어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계획이라는 것은 사용자 문제의 정의, 전체 시스템 차원의 기본 목표와 요구사항을 결정, 추진 방향의 제시를 통해서 시스템 개발 비용 및 소요 기간, 인력 등의 개발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그죠? 자, 문장 속에 핵심 키워드를 찾아서 읽을 수 있으면 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요구 분석 마찬가지죠. 요구되는 것을,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단계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설계 단계가 되겠죠. 자, 설계에서는 이제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로 구분되는데, 이제 기본 설계라는 것은 이제 밑그림을 쭉 그리는 단계라고 한다면 상세 설계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계를 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 설계를 다른 말로 계략 설계, 상세 설계는 각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는 단계다. 자, 따로 줄칙은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저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는 핵심 키워드를 찾아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시험에는 순서 묻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구현 단계로 넘어가죠. 구현은 코딩이라는 말을 쓰면서 실제 컴퓨터에 입력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으로 넘어왔을 때 통합시험은, 그죠? 단위 프로그램별로, 그러니까 모듈별로 구현된 것을 통합시키며 시험하는 단계고, 시스템 실행은 정확하게 제대로 동작을 하느냐를 실행해보는 단계고, 유지보수 단계는 사용 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단계가 유지보수 단계다. AS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폭포수 모델의 순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폭포수 모형의 단계별 다른 표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서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다?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요구 분석. 그 다음에 설계죠, 설계. 그죠? 개요 설계부터 먼저 하고 상세 설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코딩, 구현. 그 다음에 잘 운영되는지 테스트. 그 다음에 운영 및 유지 보수. 자, 요 단계. 그러니까 폭포수 모형의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에서 요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림을 통해서도 순서를 알아두시고 이렇게도 순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알아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는 거죠. 자, 폭포수 모델은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위에서부터 물이 떨어지죠. 위에서부터 물이 떨어지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시 되돌리기가 많이 힘들어져요. 그쵸? 자, 그러면 프로토타입 모델이라는 게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데, 프로토타입 모델이라는 것은 고객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서 미리 한번 샘플을 만들어 보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 건물을 지을 때 모델 하우스 만들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완전히 완공이 되기 전에 아직 기초 땅을 기초 공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모델 하우스를 딱 만들어놔. 그럼 고객들을 막 부르죠. 그럼 고객들을 가서 보면 이 아파트가 완성되었을 때 이 구조, 이 모양으로 나오는구나를 미리 보는 거죠. 미리 보고 난 다음에 이건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문고리가 이게 이렇게 되면 나 이 아파트 안 살래.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이 원하는 대로 문고리 원하는 형태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실제 모델 하우스에서 그렇게 바꿔줍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 프로토타입 모델이라는 게 뭡니까? 프로토타이핑 모형이라고도 하고 시스템 개발 초기에 사용자의 요구 기능을 C제품으로 만든다는 것은 모델하우스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C제품을 만들어서 사용자를 하여금 기능과 사용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해가면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법이고, 결국 시험에 나오는 문장은 최종 결과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형태가 바로 프로토타입 모형이다. 폭포수 모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자, 이 방법을 최근 들어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만드는 기법의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프로토타입 모델이고요.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프로토타입 모델의 장점은 뭡니까? 당연히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한 파악과 충실한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게 프로토타입의 특징이라는 거죠. 미리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다 보여주니까.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나선형 모델이라고 있어요. 자, 나선형 모델이라는 것은 자, 둘의 어떤 그 장점을 뽑아서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보자. 자,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점증적 생명주기 모델이다. 자, 이거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책에도 그림이 나와 있지만,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개발의 시작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죠? 이 부분. 자, 개발의 시작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 부분. 자, 그러면 계획을 수립을 하죠. 계획을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위험이 도래된 위험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 공학적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죠? 고객의 평가를 받으니까 고객이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 수립을 고객의 요구사항대로 계획 수립을 다시 합니다. 위험 분석을 또 하죠. 그 다음에 공학적 개발을 또 하죠. 그리고 고객 평가를 또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객이 또 뭐라 하면 알겠습니다. 또 계획 수립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점증적으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나선형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의미는 어렵지 않죠? 자,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점증적 생명주기 모델이고요. 나선형 모델은 폭포수 모델과 프로토타이핑 모델의 장점에 위험 분석 기능을 추가했다. 뭐를 추가했다? 위험 분석 기능을 추가해서 만들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요거 네 번째 거, 복잡하고 대규모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합하다. 뭐가? 나선형 모델이. 그죠?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초기 위험 요소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단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워터폴, 폭포수 모형, 두 번째가 프로토타입 모델, 세 번째가 나선형 모델, 세 가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아주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IPT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은 시험에 나올 거, 지금 여기까지 나올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의 정의라든지 소프트웨어 공학이 왜 도래되었는가.
라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개념,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델, 그러니까 폭포수 모형, 프로토타입 모형, 그리고 나선형 모형 세 개 중에 한 개는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거다.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6강, 7강, 8강까지 마무리해 드릴 텐데 6강, 7강, 8강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이 부분에 오늘 지금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온다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남은 IPT 기법과 이제 히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자, IPT 기법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 개발 기법이다. 결국 그 improved 있잖아요. 그죠? improved programming technique이라는 얘기인데 이 프로그래밍을 개발한 어떤 기술을 좀 더 나은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이제 고민해서 만든 기법이 바로 IPT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제가 그쵸. 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두께만 해도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의 책 두께랑 맞먹을 정도로 이 한 과목의 책이 엄청나게 두껍단 말이죠. 그죠?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을 전체의 내용을 줄여서 6강, 7강, 8강 3개의 강의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잖아.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학문을 어떻게 6, 7, 8강 3개의 강의로 끝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공학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이 과목을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 3학점짜리로 거의 2학기까지 수업을 듣는 그 학교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IPT 기법이라는 것도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법을 활용할 거냐, 그 부분을 우리가 IPT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IPT 기법에 대한 정의 알아두시고 IPT의 약자까지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IPT 기법의 분류는 그 첫 번째가 이제 기술적인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에서 IPT 기법을 활용을 한다는 얘기인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세 가지: 복합 설계, 구조적 코딩, 하향식 프로그래밍, IPT의 보조 도구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기술적 측면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중 IPT 기법의 기술적인 측면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은 뭐 관리적인 측면에 있는 여기 거 하나를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얘기니까 설계라든지 코딩이라든지 프로그래밍 한다라든지, 그리고 IPT의 보조 도구인 히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술적인 측면이라면, 관리적인 측면은 누가 들어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죠? 책임 프로그래머 사람이죠. 구조적 검토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회의를, 사람들이 모여서, 개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고, 검열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개발 지원 라이브러리라 해서 개발자들이 공통으로 참조해야 하는 정보들을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모아두는 것을 우리가 개발 지원 라이브러리 한다. 그래서 사람과 좀 관련됐다 그러면 관리적인 측면이고, 단지 어떤 기계적인 기술적인 부분이 관련됐다 그러면 기술적인 측면이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또 관리적인 측면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출제될 거니까 구분해서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 책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는 걸로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묻는다 그러면 복합 설계가 뭐냐? 상세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프로그램 구조를 설계하는 거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 쭉 한번 읽어만 봐주셔도 되겠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왔다면 뭐가 나왔느냐? IPT 보조 도구인 히포라든지, 또 구조 도표라든지, NS 차트, 나시 슈나이드만 차트라고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요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 사용되는 IPT의 보조 도구 중에서. 그죠? 이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페이지에서 보셔야 될 것은 IPT 기법의 기술적 측면에 속하는 네 가지와 그리고 관리적 측면에 속하는 네 가지를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관리적 측면은 사람이 대부분 개입이 되는 부분이고 기술적 측면은 기계적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만 개념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그죠? 관리적 측면에서 책임 프로그래머는 팀 프로그램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의 조직의 장이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구조적 검토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오류의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게 구조적 검토회고요.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이런 것들을 문서라든지 뭐 설계한 거 이런 내용들을 이제 검열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가,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IPT 기법에 맞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는 단계고요. 역시나 개발자들이 참조해야 하는 정보들을 이제 도서관 형태로 만들어둔 형태를 우리가 개발 지원 라이브러리를 한다는 거 읽어주시면서 명칭만 봐달라는 거 부탁을 드릴게요. 자, 세 번째 있는 이 IPT 기법의 도입 목적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다? 다음 주 IPT 기법이 도입된 목적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IPT 기법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IPT 기법이 뭡니까?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기법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왜 나왔느냐? 첫 번째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죠? 두 번째가 프로그래밍의 표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개인적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 번째가 출력 지향보다 품질을 더 중시해 주기 위해서. 자, 요 네 가지가 개발 기법의 도입의 목적이라고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고요. 자, 오른쪽에 오답 쪽지를 보시게 되면 프로그래머의 충원이 용이하다. 개인적인 차이의 극대화다. 이거 왼쪽에 있는 그 맞는 거 4개랑 오답 쪽지에 나와 있는 문장이랑 비교해 보면 왠지 무슨 냄새가 나요? 그쵸? 파 냄새가 나죠?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왠지 파 냄새가 난다는 문제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파 냄새가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바로 앞에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이죠? 앞에 강의에서 얘기를 드렸죠. 앞으로 문제 풀 때 파 냄새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특히 이제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든지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의 문제를 풀 때는 파 냄새 나는 그 답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히포에 대한 얘기. 여기 이제 그 기술적 측면에서 나오는 IPT 보조 도구에 있는 히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마지막 챕터가 되는 겁니다. 일찍 맞춰 드리기로 했으니까 지금 30분이 넘었나 모르겠지만 히포까지 하고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포는 뭡니까? 히포의 개념은 시스템의 실행 과정인 입력, 처리, 출력 기능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자, 실제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고요.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나 문서화할 때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의 IPT 기법의 보조 도구가 되는 거죠. 기술적인 측면에 속하는 시스템 설계를 하거나 문서화를 위한 도구고요. 사용되는 것은 도식 목차, 총괄 도표, 상세 도표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좀 더 쉽게 이제 IPT 기법을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시스템의 구조를 기능 중심으로 하여 하향식 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에 속하는 게 히포라는 보조 도구였으니까. 그죠? 자, 이런 히포를 쓰게 됨으로써의 좋은 점, 이점은 체계적인 문서 관리가 가능하고 기호 도표 등을 사용함으로써 보기 쉽다. 결국 히포라는 것은 보조 도구로서 여러 가지 이런 총괄 도표, 상세 도표, 도식 목차라는 어떤 기호를 통해서 좀 더 쉽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대부분 보면 기능이라든지 도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번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IBM에서 개발되었다. 이게 특정 회사에서 이것을 개발했다고 해서 IBM이라는 말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시험 문제 보면 꼭 틀린 답으로 IBM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뭐 애플에서 개발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눈여겨봐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히포의 2점 시험에 나온다면, 자, 히포 문제는 무조건 여러분 시험에 한 문제에 나올 거예요. 이제 히포의 개념이 나올지, 2점이 나올지, 히포의 3단계 다이어그램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별표를 따진다 그러면 나올 확률, 얘가 별표 1개라면, 히포의 2점이 별표 2개고, 히포의 3단계 다이어그램이 별표 3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별표 의미 아시죠? 별표 3개는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올 수 있다. 별표 2개는 1년에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1년에 시험이 3번이 있으니까 1회 때 안 나오고 2회 때 안 나왔으면 3회 때 나올 수 있다 이 얘기고요. 별표 1개짜리는 한 2, 3년에 걸쳐서 한 번 정도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별표를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아마 3단계 다이어그램인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도식 목차라는 부분인데, 이제 가시적 도표라 그래서 가시적 도표, 시스템의 전체적인 기능과 흐름을 보여주는 트리 형태의 구조도를 우리가 도식 목차라고 하고요. 자, 총괄 도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총체적 도표 또는 개요 도표라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능을 기술한 것으로 입력, 처리, 출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도표고요. 두 번째 문장도 시험에 나왔었죠.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기능을 입력, 처리, 출력 관계로 도표화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관점에서 본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기능과 처리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이제 총괄적인 도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상세 도표는 이제 디테일 다이어그램이라 해서 총체적 도표에 표시된 기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을 상세히 기술하는 단계다. 물론 구체적으로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히포의 3단계 다이어그램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게 대부분 출제가 되죠. 역시나 도식 목차, 총괄 도표, 상세 도표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라요. 그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은 약속한 대로 한 30분이 조금 넘었나 모르겠는데, 자,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내용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의 순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에서는 요구사항 분석 단계부터 시작해서 설계, 구현, 시험, 유지, 보수 단계 전반적인 부분을 2개의 강의를 걸쳐서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산업기사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만큼 시험에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분석 단계와 설계 단계 위주로, 그러니까 전통적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를 다른 말로 구조적 설계 단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미리 한번 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 부분을 위주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고, 나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구현이 뭔지, 테스트가 뭔지, 유지보수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중간중간에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음 시간 예습이고요. 자, 이번 시간 내용 정리하다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필요성 이해하고 정리해야 되고, IPT 기법에 대한 개념과 IPT 기법의 보조도구인 히포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 구조적 분석 및 설계 단계에 대한 얘기,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앞쪽의 분석과 설계 단계 부분을 시스템 분석 및 설계 7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씩 이렇게 짧게 강의가 끝나는 날도 있어야 되겠죠. 짧지 않다고요. 뭐 어쩔 수 없고요. 자, 아무튼 하루하루 수업을 들으면서 역시나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 끝까지 힘을 내셔서 반드시 합격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캔커피를 들고 건배를 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를 기약하면서 오늘 수업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